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아침마다 산골 안개가 논밭을 감싸는 이곳에서 김도연은 20살까지 자라났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언제나 교과서와 함께였습니다. 방 한켠에 차곡차곡 쌓인 헌 책들을 읽으며 언젠가 자신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고 꿈꾸었습니다. 도연아,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교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초등학교 은사님의 말씀이 그녀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밤늦게 호롱불 아래서 교과서를 읽던 모습을 떠올리며 도연은 미래를 그려보곤 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교단에 서서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와 마주하는 자신의 모습을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버지 김병호는 소장농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딸의 교육비는 고사하고 끼니를 해결하기도 벅찬 상황이었지요. 더욱이 마을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여자아이의 교육보다는 일찍 시집 보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도연이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야지. 이웃 할머니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도연의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꿈이 멀어져 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도연은 결국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은 꿈보다 강했습니다. 21살이 되던 해봄, 중매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박재성이라는 남자를 소개했지요. 그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32살로 도연보다 11살 많았습니다. 재성이는 성실한 사람이야. 논밭도 제법 있고 도연이를 잘 보살펴 줄 거야. 첫 맞선에서 만난 박재성은 의외로 점잖아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편이었지요.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는 갖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으니까요. 결혼식은 마을 회관에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은 도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었던 꿈은 홀레복 깊숙이 묻혔습니다. 신혼 초기 몇 달은 그나마 평온했습니다. 박재성은 농사일에 바빠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도연은 집안일을 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남편 뒤에서 조용히 따르는 게 미덕이야. 괜히 의견 내고 간섭하고 하지 마. 처음에는 작은 지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조금 늦게 차렸다거나 빨래가 깨끗하지 않다거나 하는 일들이었지요. 도연은 더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박재성의 요구는 점점 까다로워졌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자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손찌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작은 실수라도 하면 호통을 치며 때로는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도연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결혼 전 꿈꾸던 교사의 모습은 이제 아득한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은 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듬해 봄 도연은 임신을 했습니다. 잠시나마 희망을 품었지요. 아이가 생기면 남편도 달라질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도 박재성의 폭언과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도연은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탓이야.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편의 차가운 말에 도연의 마음은
더욱 메마른 땅처럼 갈라졌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조차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눈물마저 남편 앞에서는 감춰야 했습니다. 이웃집 담장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도연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김병호는 딸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딸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지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가끔 아버지가 찾아올 때마다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야윈 얼굴과 어두운 눈동자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은 이제 도연에게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녀의 내면에는 억눌린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한때 품었던 교사의 꿈,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싶었던 소망, 그 모든 것이 남편의 폭력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인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를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만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어대는 어느 겨울밤, 도연은 문득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그것이 절망일지 희망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지금과는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 3년째 되는 봄날이었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빨래를 널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당 건너편 이웃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말순이라는 여자였지요. 나이는 도연과 비슷했지만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림을 꾸려가는 과부였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가끔 마주치면 도연은 예의상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말수는 언제나 화사한 웃음으로 응답했지요. 그 웃음이 때로는 도연에게 부러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홀로 사는 처지였지만 자유로워 보였거든요. 그런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 박재성이 이말순의 집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요. 무슨 일이 있나? 도연은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재성은 말순의 집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웃 간의 일상적인 만남일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 후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재성은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 역시 묻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거든요. 집에 있을 때도 자주 딴청을 피웠고 도연을 보는 눈빛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성가신 존재를 대하는 듯한 시선이었지요. 재성 씨, 요즘 어디 가시는 일이 많으시네요.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여자는 집안일이나 신경 써. 하지만 너무 늦게 들어오시니까 시끄러워! 내 일에 참견하지 마! 소리를 지르며 재성은 도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도연은 벽에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비록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간 도연은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말순이가 요즘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던데. 글쎄, 과부가 무슨 치장이 필요하다고. 혹시 새로운 남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 이야기를 들은 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실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거울 앞에 서보았습니다. 야윈 얼굴과 생기 없는 눈, 거칠어진 손. 3년간의 고된 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반면 이말수는 여전히 젊고 화사했지요.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간 걸까? 자책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모욕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는 다정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남편과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밤 남편이 또 나가려 하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재성 씨, 말순 씨한테 가시는 거죠? 재성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본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속이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재성은 큰 걸음으로 다가와 도연의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감히 나를 의심해? 내가 뭔데?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권리는 있어요. 처음으로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지요. 재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권리?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 내가 먹여 살리는데.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도연은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어났습니다. 피가 흐르는 입술을 닦으며 재성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때려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이 말순 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은요. 이 미친년이! 재성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발로 도연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도연은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구부렸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떠날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떠나? 내가 어디로 떠난다는 거야? 재성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지요.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갈 거예요. 웃기는 소리 마. 내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해보면 알겠죠? 도연은 피를 흘리면서도 의연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표현한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도연의 탈출 계획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성은 그녀를 더욱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도 제한하고 아버지와의 만남도 막았지요. 어느 날 도연이 몰래 짐을 싸고 있는 것을 재성이 발견했습니다. 정말 떠나려고 했구나? 재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 이유? 결혼한 여자가 남편 두고 어디 가겠다는 거야?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는 결혼을 계속할 이유는 없어요. 그 말에 재성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3시간 동안 계속된 폭행 끝에 도연을 계단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도연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지요.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죽음의 문턱에서 도연은 삶에 대한 의지를 발견했습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자유로워지겠다고, 인간다운 삶을 되찾겠다고요. 계단에서 떨어진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방 한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듯 숨쉬기도 힘들었지요. 재성은 그녀가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밤마다 이말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물 좀. 도연이 간신히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의식도 흐릿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대문 너머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박재성, 나와! 이 자식아!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얘기하자! 도연은 가까스로 창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이말순의 남동생과 그의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상기되어 있었지요. 재성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 누나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말순의 동생이 재성의 가슴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재성은 뒤로 물러나며 손사래를 쳤지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순 씨가 어쨌다는 거야? 어저께 밤부터 집에 안 들어왔어. 마지막에 너하고 있었던 거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고!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말순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재성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지요. 그런 일이 있었나? 나는 일찍 들어왔는데. 거짓말하지 마! 김씨 할머니가 분명히 봤다고 했어!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연은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성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지요. 정말 모르겠어.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그럼 우리 누나는 어디 갔다는 거야?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야. 말다툼이 계속되다가 결국 말순의 동생들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재성의 표정은 계속 어두웠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지요. 그날 저녁 재성은 집에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술을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도연은 재성의 말을 들으며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았지요. 하지만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마을에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이말순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집집마다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재성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재성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지요. 네, 무슨 일이신지. 이말순 씨와 마지막에 만난 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변에서 자주 만나셨다고 하던데요. 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요. 그냥 이웃사촌으로 가끔 인사나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며칠 전 밤에 말순 씨 집에 들어가시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침묵이 흘렸습니다. 재성이 뭔가 말하려다가 말았습니다. 혹시 다른 할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주세요. 나중에 밝혀지면 더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농사만 짓는 사람이에요. 경찰관이 돌아간 후 재성은 완전히 초조해졌습니다. 집안을 서성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이상하다. 분명히 처리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도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처리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혹시 재성이 이말순에게 무슨 나쁜 일을 저질렀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재성은 집을 나갔습니다. 삽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도연이 보았지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옷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수색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뒷산까지 뒤지기 시작했지요. 재성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산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모양이었지요. 곧이어 구급차와 경찰차가 몰려들었습니다. 이말순 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지요. 저녁이 되자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수갑을 들고 왔습니다. 박재성 씨 체포합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로. 재성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도망가려 하지 마세요. 순순히 따라오시죠. 하지만 재성은 갑자기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들이 뒤를 쫓았지요. 서라고 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비명소리가 들렸지요. 도연은 창가로 기어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재성이 논두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의료진을 불러!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재성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을 3년간 괴롭혔던 남편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지요.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해방감과 함께 허무함도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가 이런 식으로 올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아버지 김병호가 찾아왔습니다. 딸의 참혹한 모습을 본 그는 눈물을 흘렸지요. 도연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의 짐이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지요. 여기서 더 이상 살 필요 없다. 아버지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자.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을에서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지요. 상처는 깊었지만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도연은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그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대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향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니, 도연아? 한참 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아직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대구 남구의 재개발 지역에 도착한 것은 저녁 때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에 낡은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지요. 아버지가 미리 구해둔 월세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새 출발을 하자꾸나. 아버지의 말에 도연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좁았지만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때릴 걱정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첫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연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가까운 시장 골목에 아르바이트생 구함이라는 팻말이 붙은 분식집을 발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자리 때문에 오셨나요? 사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인자함이 묻어났지요. 네,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첫 출근날 도연은 긴장했습니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었던 터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낯설었거든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사장 아주머니 이순희 씨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떡볶이 만드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었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떡볶이는 너무 맵게 만들고 김밥은 모양이 엉망이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도연 씨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순희 씨의 격려에 도연은 힘을 얻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손님들이 몰려들었지요. 바쁘긴 했지만 그 바쁨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모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손님들과 주고받는 대화도 새로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떡볶이 맛도 좋아지고 김밥도 예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지요. 도연 씨,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감사해요. 더 열심히 하겠어요. 순희 씨는 도연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처받은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으로 감싸주었지요. 한 달이 지날 무렵 도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말수도 늘어났지요. 무엇보다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첫 월급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도연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병호는 딸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흐뭇해했지요. 내 딸이 이렇게 씩씩하게 일을 하다니. 제가 아버지 모시고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했지요. 도연아, 너는 원래 공부를 좋아했었지. 네,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야간 고등학교라도 다녀보는 건 어떨까? 아버지의 제안에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지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왜 안 되겠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그날 밤 도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분식집에서 순희 씨에게 고등학교 진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공부하면서 일해도 괜찮아요. 정말요? 시간 조정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꿈을 포기하면 안 되니까. 순희 씨의 격려 덕분에 도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 주말 야간 고등학교 입학 상담을 받으러 갔지요. 성인반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수업이 있어요.
상담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도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꼭 입학하고 싶어요. 며칠 후 합격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그 종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합격했어요? 정말 잘했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김병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이렇게 희망을 되찾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수업날 도연은 일찍 퇴근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실에는 나이가 다양한 학생들이 앉아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공부할 김도연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며 도연은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수업이 시작되자 도연은 집중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모든 과목이 새롭고 즐거웠지요. 열심히 하시네요. 옆자리 하구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새 출발을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지요. 네, 늦게 시작해서 더 열심히 해야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새 교과서들이 들어 있었지요. 아버지, 첫 수업 잘 마쳤어요. 그래? 어땠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그날부터 도연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침에는 분식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서 공부했지요. 힘들었지만 충실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도연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자신감도 생겼지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도연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순희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과 공부 모두 재미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다 기뻐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며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 빛처럼 자신의 미래도 밝게 빛날 것 같았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발목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닌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이제 시장 골목 분식집에 없어서는 안 될 일손이 되었지요. 손님들도 그녀를 친숙하게 대했습니다. 도연이 오늘도 공부하러 가니? 단골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네, 할아버지, 오늘은 국어 시험이 있어요. 우리 도연이 참 대견하다.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런 대화들이 도연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시장이 한산할 때였습니다. 도연은 분식집 앞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그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끝에서 초등학생 4명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말끔하지 않은 아이들이었지요. 그중 한 아이가 도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이 글자 뭐라고 읽어요? 아이가 과자 봉지를 들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책을 덮고 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초코파이라고 읽어. 맛있겠네. 언니는 글자를 다 알아요? 응. 학교에서 배웠거든.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저희는 학교 못 가요. 엄마가 일하러 가셔서. 그래?
그런 글자를 모르겠구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자신처럼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언니가 가르쳐 줄까? 정말요?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오래된 꿈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지요. 다음 날 도연은 순희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디서 할 건데요? 분식집 앞 테이블에서 하면 안 될까요? 손님 없을 때만요. 그럼 되죠.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 보면 저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 오후 도연은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4명 모두 왔지요. 준호, 미영, 태수, 은지였습니다. 오늘부터 한글 공부를 해볼까? 네. 아이들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종이에 기역, 니은, 디귿을 써보였지요. 이게 자음이야. 하나씩 따라해볼까? 기역, 니은, 디귿.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연필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아이도 있었지요. 하지만 도연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잘했어. 준호야, 이번엔 모음을 배워보자. 아냐, 어여.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뿌듯함을 느꼈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들이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니, 엄마 써봤어요. 미영이가 종이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도연은 그 글자를 보며 눈물이 글썽했지요. 정말 잘 썼구나. 미영이가 이렇게 똑똑할 줄 몰랐어. 제가 엄마한테 편지도 써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더 열심히 공부하면 긴 편지도 쓸 수 있어. 한 달이 지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장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배울 수 있어요? 당연하지. 모두 함께 배우자. 이제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도연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시장 상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한 어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 기쁘네요. 감사해요. 저도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도연은 자신의 상처도 치유되고 있었지요. 여름이 지나갈 무렵 아이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제 동화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지요. 언니, 이 책 너무 재미있어요. 태수가 콩쥐팥쥐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른 책도 많이 읽어보자. 도연은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습니다. 아이들의 독서 욕구를 채워주고 싶었거든요. 가을이 되자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지요. 언니, 저 이제 학교 가고 싶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지요. 정말? 그럼 부모님께 이야기해보자. 며칠 후 은지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은지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은지가 원래 똑똑한 아이였어요. 덕분에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에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겨울이 오자 도연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정식으로 교사가 되고 싶었지요. 아버지, 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저녁 식사 후 도연이 말했습니다. 김병호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많이 늦었는데도 괜찮을까요?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 바로 때인 거지.
아버지의 격려에 도연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해 봄, 도연은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시험 당일 아이들과 시장 상인들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화이팅! 꼭 합격하세요. 그 응원 소리를 들으며 도연은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합격 소식이 왔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지요. 아버지, 합격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내 딸. 아버지와 딸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맺은 결실이었지요. 아이들도 기뻐했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응, 더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들을 더 잘 가르쳐 줄게. 그날 저녁 도연은 오래간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대학에 합격했다. 꿈에 그리던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구나.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다. 창밖으로 별빛이 비쳤습니다. 도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지요.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교사가 되겠다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으며 지난 모든 아픔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지요.